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증인 사회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경력 예. 저기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공익법무관을 3년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되어서 2018년 5월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여름까지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2024년 아까 5월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법률비서관으로 임용이 되었다가 그해 24년 12월 13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제가 좀 그냥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쉬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 맡고 계십니까? 뭐 송무, 자문, 형사변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차 종합특검법 7호를 저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 법률을 보니까 법률에 안가회동 12월 4일 안가회동이 규정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으로 있는 줄은 걸 보고 깜짝 좀 놀랐고, 그리고 그 향후 뭐 수사 범위나 내용은 저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정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이런 전기통신 관련한 수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법률비서관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구체적인 사례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주요 법률 재개정되는 거는 이렇게 뭐 소관 부처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과를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이제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소송을 저희 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사이에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협의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외국인의 비자 확대 뭐 이슈에 대해서 법무부,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노동부 이렇게 입장이 다 부처 간 입장이 다 달라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각 부처의 입장을 듣고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뭐 이랬던 사례 같은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업무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 소송, 국제 중재 사건 뭐 그런 것도 주요 경과를 좀 물론 주무부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빠뜨리지 않도록 좀 경과를 체크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론스타 ISDS 중재 사건이 그 당시에 영국 법원에서 취소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뭐 물론 뭐 법무부와 주무부처에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사건 경과나 뭐 항소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했던 뭐 경과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들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근무 기간이 24년 5월 31일자로 임용이 돼서 근무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제가 뭐 법무부나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가 검토 의견을 낸 적은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말고 전임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임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까 민정수석 지시가 있으면 민정수석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인에게 지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뭐 대통령 비서실의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수석을 통해서 업무 협조가 오거나 뭐 그런 통상은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수석이 제게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했었습니다. 없다는 뜻입니까? 직접 제게 지시하신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뭐 가끔가다 아주 간단한 뭐 법조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뭐 가끔 물어보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 지시라고 보기는 좀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뭐 재활용품 분류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뭐 특별한 지시를 받거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한 건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뭐 당일에 통상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또 없습니까? 그럼? 12월 3일 말씀이십니까? 그냥 보통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자로 사직 처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공식적인 사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공식적으로 뭐 절차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그 사직서를 그냥 딱 들이미는 것보다는 사직 의사를 먼저 뵙고 밝히고 그게 또 사직 결재가 돼야지 퇴직 결재가 돼야지 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기를 좀 기다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뭐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인사 담당자나 이렇게 사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석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이후의 절차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뭐 그래도 사직서 비서관 사직서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뭐 실무자한테 그 실무 절차를 밟기 전에 그게 먼저 순서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증인께서는 민정수석에게 얘기를 하셨고 그 뭐 실무적인 의원 면직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정수석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저로서는 그 당시에 뭐 사직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저 같은 비서관 한 명의 사직이 결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좀 지나고 사직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수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신문 4-19번 관련해서 증거목록 순번 906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김주현 수석하고 통화하신 건 증언 거부를 하셨고 그건 재판장께서 허가를 하셨는데 저 위에 한국방송공사랑은 무슨 통화를 하신 겁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KBS 기자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뭐 일이 계엄 발생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면 KBS 기자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뭐 업무폰 아닐까 싶습니다. 증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오는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당시에?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제가 대부분 통화를 안 하고 예전부터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가끔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기 한국방송공사는 그냥 추측입니다. 그 당시 뭐 지금 1년 반도 된 거여서 제가 저 통화 내역을 보고 지금 기억할 수는 없고 재판부에서 물으시니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건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원모가 그 대통령실 비서관 이원모가 맞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이현보 씨랑은 무슨 통화했습니까? 통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 3일 저 10시 52분 통화면 아마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 물어볼 데도 없고. 오래돼서 구체적인 내용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현모가 뭐라고 답은 하던가요? 뭐 공직기관 비서관도 도대체 뭐 영문을 모른다. 뭐 그래서 경위를 알면 뭐 경위를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되고 나서 증인한테 여러 사람부터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증인이?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메신저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냐, 맞냐,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뭐 놀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뭐 많은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일일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주진우라고 된 통화 상대방도 있는데 뭐 기자나 국회의원 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게 시간을 보면 네. 22시 40분이면 아마 제가 계엄 발생한 거를 이제 뭐 TV로 보고 있든지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던 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되게 짧게 통화한 걸로 좀 보입니다. 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주진우는 저 전전임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같고요. 네. 도대체 계엄 왜 한 거냐, 뭐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혀 모른다, 뭐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대답하신 것 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법률 비서관과의 업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주무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고, 예컨대 뭐 법무부의 의견, 뭐 노동부의 의견, 뭐 외교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어떤 사안일 수가 있는데 그 의견을 검토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 네, 예, 사례로 물어보시길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검토하면 법률 비서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는 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무부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련 부처 주무부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법률 비서관에서 이런 걸 검토한 후에 그 다음은 뭘 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린 그 외국인 비자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는 아무래도 조금 엄격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확대하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저 관광, 외국인 관광을 늘리자는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에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듣고 그것을 양측에다가 전해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을. 그리고 뭐 어느 게 저기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처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때 이제 법률 비서관이 그 이제
입장의 근거 등을 검토해보고 어느 하나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결국은. 저희는 그냥 그 중간에 협조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 그냥 법적인 검토를 협조 의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사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이제 주로 태국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문화부 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해서 이제 반항 감정도 일어나고 뭐 조금 저 문제가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법무부 의견을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뭐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많은 몇 개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또 그 국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것은 어렵다. 뭐 해서 그런 양쪽의 이제 의견을 듣고 뭐 저희 보충 의견을 그냥 협조 의견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무부처나 관련 부처 등에서 서로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협조 요청을 지금 법률 비서관 쪽에다가 뭐 민정수석이든 그쪽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의견을 다 들어보고 협조 의견을 보낸다. 보내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검토한 거를 네. 그냥 뭐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실제로 근무하셨던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처 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검토 의견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 의견에 좀 제가 따를 수 없다든지 뭐 거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행하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의견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런 뭐 일일이 뭐 제가 이제 아까 사례를 물어보시기에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의신문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부를 내용은 아니고요. 특검 측에 제가 좀 하나 부탁 말씀 드리려고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제가 4-24 보면 이제 2024년 12월 4일 15시 28경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을 통해 비상계엄 긴급 대통령 담화문을 참고하여 문건내었고 계엄 정당화 문건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 파일의 이름은 권한남용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 지금 뭐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권한남용 파일이라고 부르든지 안 그러면 뭐 누가 작성한 뭐 문건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고 부르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질문할 때는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재 업무수첩 이것도 사실은 업무수첩이 아니라 개인수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세밀하게 좀 전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증인 앉혀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질문 사항을 알겠습니다. 네네. 예, 뭐 증인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네. 없으면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